안녕하세요. 안녕메리아의 양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진보당 몫으로 3석이나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진보당은 과거의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대한민국에 실현시키고자 했던 체제 전복, 내란 혐의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후신입니다. 그래서 이 진보당은 본인들은 통진당의 가치와 정신 일부만을 계상했다며 이 사실을 부정하는데요. 통진당의 당권파도 그대로, 그리고 통진당의 강령도 그대로 사실 유지가 되는 것을 보면, 그대로인 것을 보면, 그대로 옮겨진 것을 보면 이 말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이 되나요? 당권파도 그대로, 강령도 그대로인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은 이런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해서 비례대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진보당 비례 후보들이 대한민국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부터 과연 이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함께 이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제가 더불어민주연합 투표를 해라 마라 이런 차원에서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요, 최소한의 국민의 도리로서, 의무로서 저희가 투표를 할 때에 현존하고 있는 이 비례정당들의 사상이나 배경,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령과 가치관들이 무엇인지 사실 국민들이 나서서 이것을 다 찾아들여보고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신 이 짧은 영상을 요약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지혜,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건강한 투표를 돌아온 총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안녕메리아 유튜브 채널에 구독이 안 되신 분과 꼭 구독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를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면서 그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드는 정당을 위성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힘에서는 국민의 미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죠. 근데 왜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큰 논란이냐 했을 때,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이 그냥 국민의힘의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민주당은 민주당의 비례정당을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정당들과 연합을 해서 연합 비례정당을 만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손잡은 이 연합 군소정당들은 절대로 홀로 투표를 했을 때, 선거를 했을 때 3%가 넘는 당이 없습니다. 원래 비례대표 한 석을 받으려면 그래도 평균 3%는 나와야 되거든요. 이 투표를 할 때, 정당 투표를 할 때.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아무런 정당이나 그냥 아무나 원내 진입을 하면 나라에 혼란이 오니까 그래도 검증이 되고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지 세력이 있는 정당이어야만, 3% 이상이어야만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 한 석을 받게 되는데, 홀로 독자적으로 섰을 때 이 적은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이 정당들은, 진보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이 정당들은요 절대 독자적으로 지금 원내 입성이 어려운 정당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더불어민주연합이 지금 득표율, 전체 득표율로 17에서 18석을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비례대표로 이 3%도 못 넘어서 독자적으로 원내 입성이 불가능한 군소 정당들에게 3석씩, 4석씩, 3석씩 나눠주는 것이 과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상당하고요. 두 번째 논란은
이렇게 공천을 어떻게 보면 주는 건데, 이 군소 정당들에게 공천을 주는 건데, 이 작은 정당들은 거대 여당과 야당과 달리 그 언론이나 미디어의 그 감시가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들의 후보자들이 어떤 배경이고 어떤 이력이 있고 어떤 전력이 있고 어떤 강령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몰라요. 그냥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찍어왔으니까 당연히 비례정당도 더불어민주연합 찍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찍게 되는데, 여기서 크게 분명히 우리가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공천받은 사람들이 특히 앞에 1번에서 13번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출신 사람들만 뽑는 게 아니라 이 외부의 작은 진보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출신인 사람들인데, 과연 이들이 어떤 사상과 어떤 전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충분히 국민들이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또 논란입니다. 그러면 한번 더불어민주연합, 이 선거연합을 위한 합의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2024년 2월 21일에 모여서 선거연합을 위한 합의문 서명을 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3월 3일에 본격적으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합의를 한 3명의 대표가 있는데, 이게 더불어민주연합의 박홍근 의원, 또 진보당의 윤희숙 대표, 그리고 새진보연합 대표인 용혜인 의원인데요. 합의문 내용을 한번 전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합의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좀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3항.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진보당의 후보가 출마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한다. 다만 호남과 대구, 경북의 선거구는 후보 단일화 예외 지역으로 하며 울산시 북구 선거구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진보당의 후보가 출마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한다. 이게 말 그대로 각 지역마다 민주당 후보 또 진보당 후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더 지지율이 높은 사람으로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 지역구에서는 그 가능성이 더 적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왜 민주당한테는 이득이냐 했을 때, 이미 인기가 있긴 하지만, 이미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작년에 그 수도권 선거들을 가만 쭉 보면 민주당이 국힘한테 거의 한 몇백 표 차이, 또 뭐 천 몇백 표 차이로 진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선거구들마다, 지역마다 진보당은 1에서 3천 표 정도 득표를 한 곳들도 있어요. 민주당이 지는 곳에. 그러니까 이 진보당이 1에서 3천 표를 민주당으로 단일화를 하면 국민의힘과 비등비등하게 하다 졌던 그 지역들을, 선거구들을 본인들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략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면 다만 호남과 대구, 경북의 선거구는 후보 단일화 예외를 시키겠다. 이거는 뭐 당연히 대구, 경북은 어차피 당선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예외인 거고, 또 호남은 민주당이나 진보당 중 어차피 한 명이 될 테니까 굳이 단일화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제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거는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울산시 북구 선거구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울산시 북구 선거구만큼은 그냥 아예 진보당 후보 확정, 단일화 확정. 그리고 사실 이 후보 선정 확정이 곧 당선 확정인 경우가, 이 울산 북구 선거구는요, 영남 지역 중에서도 노동자가 많은 지역이라서 굉장히 좌익 쪽이 막강하디 막강한 곳입니다. 지역구예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또 진보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편인데, 사실 지금도 현역 의원이, 그 울산시 북구 선거구의 현역 의원이 민주당 사람이에요. 이상원이라고. 근데 그 사람을, 논란이 터졌으니까 이상원은
아예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공천 안 주고 진보당 후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상원은 탈당을 하고, 사실 이 선거 합의문 내용을 보면 무조건 진보당은 지금 한석 확정입니다. 지역구 한석 확정이고, 그 외에 지금 그 부산 연제 선거구의 노정현도 그 민주당과 단일화를 확정해 놓은 상태니까 부산 연제 선거구는 옛날부터 민주당이 많이 뽑혔던 지역이기도 해요. 부산이지만. 그래서 이것도 해볼 만한 싸움이죠. 본인들한테는. 여기서도 만약 당선되면 지역구에서 진보당은 또 두석이 되고, 또 그 다음 물산시 북구 선거구에 지금 이 윤종호가 이제 울산시 북구 선거구에 출마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이미 확정이고,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이 최대 두석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진보당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지역구고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비례대표인데, 그 7번 보겠습니다. 7항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는 국민 후보를 시작으로 교부하여 배치하고 30번까지 작성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합의문에는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데 추가적으로 두 가지 합의를 이전에 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합의가 뭐냐면, 민주당 측에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을 했고, 또 연합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이제 소수정당과 함께하는 목적, 그런 명분 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우리가 다수이긴 한데 절반 이하로 먹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대신 그 자리에 13개의 13번까지는 그 당선권의 국민후보 4석, 새진보연합 3석, 진보당 3석을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7번에 교부하여 배치한다는 게 1번 국민후보로 시작하여서 1번 국민후보, 2번 진보당, 3번 새진보연합, 4번 민주당, 이렇게 해서 3번을 돌리면 당선권에 국민후보 4석, 새진보연합 3석, 진보당 3석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 거죠. 절반 이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지역구 2명, 그러니까 한 명은 아예 확정이고, 그러니까 당선 그냥 확정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고, 그리고 비례는 진보당 같은 경우는 3명이 이미 확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보당이 이번 돌아오는 총선에 진짜 잘하면 5명이나 진출을 한다는 거예요. 국회 진출을. 통진당이 후신인데. 그렇다면 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국민후보 비례 4석을 먼저 살펴보면, 국민후보라는 것은 그 시민단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의 공동대표 3명이 선출을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하는 거예요. 4명을. 근데 애초부터 이 연합정치시민회는 234개의 단체가 연합되어 있는데 대거 반미 친북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통진당 의원, 전 민노총 위원장, 전 전교조 부위원장, 전 전국 농민회 총연맹 의장, 전대협 동호회장, 진보대학생대 대표 등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국민 후보 비례 4석을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뽑는 사람들, 그 대표 3명도 조성우, 박서군, 진영종인데, 조성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친북 이적 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있죠.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 범민련 남북 해외 실무회담 대표이고, 또 과거에는 문익환 목사님이 방문할 때 허락 없이 북한과 소통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서구는 윤석열 퇴진, 한미일 정상회의 규탄, 후쿠시마 처리수 반대, 한미 FTA 저지, 사드 배치 반대, 각종 시위 때마다 앞장서서 시위를 주도하던 인물이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의료원 초대 상임이사로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종 마지막으로 성공회대 교수 출신이고 전국 대학 강사 노조위원장, 국보법 폐지운동 참여, 천안함 폭침 당시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비례 4석을 뽑고, 그 뽑는 그 풀도, 그 사람들도 다 반미 친북 성향 인사들이 다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진보연합의 비례대표 3석을 줍니다.
새진보연합은 세 개의 군소정당이 합쳐져 있는 것인데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각각 한 명씩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논란이 되는 바로 진보당에게도 비례 3석을 주는 건데 이 1번이 원래는 장진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장진숙은 전 진보당 공동대표이면서 과거에 이적단체 한총련 대의원이고 재학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에 결국 사퇴를 하고 1번이 사퇴를 하면서 2, 3, 4번이 올라가고 1, 2, 3번이 된 거죠. 그래서 1번은 손솔, 2번은 전종덕, 3번은 전태흥입니다. 간단하게 이분들의 과거 또 이력을 말씀드리면 손솔 후보는 민중당의 공동대표, 그러니까 민중당이 뭐냐면 진보당의 그 전 후신인 거죠. 또 국보법 폐지 운동도 하셨고 이석기 전 의원의 양심수라 주장하면서 석방 운동도 했던 사람이고 전종덕 후보는 과거에 18에서 19대 과거에 18, 19대 총선 민노당, 통진당 후보로서 출마를 했고요. 경기동부연합 출신 양경수 위원장과 팀을 이루어 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마저 세 번째 전태흥 후보는 이적단체 한총련, 한국대학생 총학생회 연합 한총련 3기 의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3명이 사실상 이미 비례대표를 다는 거예요. 입법 기간에 진출, 금배지림이 달 것입니다. 돌아오는 4월 10일 총선을 통하여서. 애초부터 이 연합위성정당은 3% 이상 득표율이 있어야 정당에서 비례대표 한 석을 받는데 국민의 의사를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대거 거의 3석씩, 4석씩 국회 진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논란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검증이 필요한 정당은 저는 진보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진보당은 2014년에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입니다. 다시 태어난 몸이죠. 통합진보당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존재한 정당으로 NL, 그러니까 민족해방, 종북주사파 성향으로 결국은 국가체제 전복 또 내란 혐의로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산시켜버린 위헌정당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때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으로 규정해서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때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된 지하혁명 조직 아로 사건의 조직원들은 사실 당시 국회의원 배지를 이미 단 통진당 의원 13명을 포함해서 2013년 5월 10일 날 비밀리에 지하 성당에 모여서 새벽까지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위한 내란 실행 방안을 모의했습니다. 그 중에 진짜 사실 좀 충격이에요. 어떻게 대낮에 대한민국 21세기 대낮에 이런 간첩 행위 짓거리가 벌어질 수가 있는지. 그 대표적인 그 방안들이 뭐였냐면요. 평택 LNG 기지 폭파, 분당 해와 전화국 파괴, 코리얼 철도 마비,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부대 교란, 사제 폭탄 제조 방법 등 다양한 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통진당이 해산이 됐는데 해산 이후에 과연 통진당이 사라졌을까요? 오히려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절대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이 2014년에 해산한 이후에 2017년 민중당을 거쳐서 지금의 진보당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당권파도 그렇고 강령도 그렇고 통진당과 그대로 유사 정당이거든요. 그대로 옮겨 베껴 쓴 건데 저희 나라의 정당법 제40조에 의하면 대체 정당의 금지법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애초부터 민중당 그리고 민중당이 2020년에 진보당으로 명칭을 개칭을 했는데 지금의 진보당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가 없어요. 헌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존재할까 했을 때 저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2017년에 민중당으로 명칭을 개칭을 했잖아요. 근데 이 2017년 10월에 민중당으로 합당을 하면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2017년 5월부터 누구의 임기가 박근혜 탄핵 이후 시작이 됐을까요? 바로 미스터 문입니다. 문재인이에요. 그리고 2020년에 진보당이 명칭을 또 민중당에서 진보당으로 현재 진보당으로 명칭을 또 개칭했는데 2020년도 누구의 임기 때였을까요? 미스터 문, 문재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당은 명백히 사실 고소를 당해야 되고 이미 고소를 지금 최근에 고소 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뭐 그래봤자 뭐예요. 지금 거대 야당이 있는데 사실 손을 댈 수가 없죠, 저희가. 근데 이때조차도 민중당을 거쳐서 진보당까지 통진당이 이렇게 꾸준히 정당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 문재인이었다. 그리고 전체 의석수의 과반수가 180석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다수 의석이 민주당이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진보당은 역사를 저희가 통진당부터 쭉 살펴봐도 통진당의 후신 정당이라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진보당은요, 뭐 이에 대해서 반박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거든요. 가치와 정신을 일부 계승했을 뿐이지 후신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말로는 부인하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은 후신 맞습니다. 통진당의 당권파도 그대로, 통진당의 강령도 그대로 진보당에 옮겨진 걸 보면 네,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 간첩 정당, 통진당의 후신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시를 한번 짧게 볼게요. 첫 번째, 당권파를 그대로 옮겼다 했을 때 일단 통진당의 핵심 주축 세력의 인물들이 이석기, 김재현, 이상규인데 이석기 전 의원은 이제 구속이 되어서 또 얼마 전에 문재인 때 출소가 되었고 김재현 전 의원은 통진당 해산 후에 민중당 대표를 거치고 진보당 대표를 거치고 현재 진보당 경기의정부로 출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권파가 그대로라는 것은 비약이 아니라 그냥 팩트입니다. 김재현 의원은 통진당 때에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민중당, 진보당을 거쳐서 지금의 진보당 경기의정부에 출마한 사람이다. 그럼 그대로 옮겨진 건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상규 전 의원도 통진당 해산 이후 민중당 대표를 거쳐서 현재는 진보당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다. 그러니까 통진당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민중당을 거쳐서 현재 진보당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토록 위험한 거 이 진보당 그냥 통진당의 부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이 진보당이 지금 3석을 이미 비례대표로 확보가 된 상태고 지역구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울산시 그쵸? 이미 확정이 된 상태죠. 거긴 이미 후보 단일화를 했으니까 진짜 돌아오는 총선이 얼마나 사실 위험한지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강령이 그대로 옮겨졌다는 것인데 진보당의 10대 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 볼 순 없으니까요. 시간상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통진당과 유사한 것들을 보자면 첫 번째, 특권과 부패 정치를 타파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민중주권 시대를 완수한다. 그러니까 이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이것이 굉장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현재 대의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나를 대변해줄 만한 사람, 내가 나를 대변해줬으면 하는 사람을 투표해서 국회에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내가 굳이 정치에 대한 생각을 365일 24시간 안 해도 이 사람이 임기 동안에 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당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민주주의와 민중주권 시대, 일단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정치활동에 참여한다 이런 개념이어서 집단이 커지면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말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직접민주주의와 민중주권의 가장 큰 그 위험 요소가 뭐냐면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대중들, 이 군중들의 단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우군중제라고 해서 군중은 많은 경우에 우매하다, 어리석다라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조국혁신당의 그 비례정당 지지율이 막 거의 25% 돌파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25% 돌파인가? 잠깐만요. 다시 봐야 되겠네. 이것도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그쵸. 26.7 최근까지는 아마 더 올랐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전력과 또 사상과 이 배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만큼 국민들은 사실 이 중후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대중들은 무관심해요. 정치적 무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직접민주주의와 민주주권을 펼친다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요. 예를 들면 뭐 노동자들이나 또 뭐 이런 청년 학생들이나 이런 좌익사관을 가진 사람들이나 결국 나가서 시위하고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이 모든 무리들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직접민주주의와 민주주권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정치적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다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면 이거 얼마나 피곤해요. 365일 정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아예 정치 손도 안 댈걸요. 그러면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또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끌고 가게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인데, 이게 일단 첫 번째 1항이고, 두 번째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자주통일로, 북한식 흡수통일로 간다. 그리고 3번,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 사이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 평화, 번영이 보장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이야, 이게 결국 6.15, 14, 4.17 공동선언 하자는 건데,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은요, 명백히 우리의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을 전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요, 중립적인 국가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통일의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일 것을 헌법은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헌법 4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전면으로 헌법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대외의존 경제체제와 초국적 자본 및 재벌의 독점 경제를 해체하고 민중의 경제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강화하여 경제주권이 실현된 민생 중심의 자주자립 경제체제를 확립한다. 그러니까 자주통일뿐만 아니라 자주경제까지 하겠다 이건데, 자주통일, 자주경제, 이것은 현실적으로 허상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가로서 뭔가 자주적으로 국방을, 안보를 지키겠다, 자주적으로 경제를 지키겠다, 경제를 확립하겠다,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지, 이렇게 재벌 해체하고 재벌 주식들, 대기업 주식들 다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면 결국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주식 투자 자본들은 다 빠져나갈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절대 G2 국가로서 경제성장을, G2 국가의 그 경제까지 저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더 안 읽어도 이 전체 진보당의 강령, 10대 강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전면으로 도전하는 강령들이 수두룩하고요. 이런 정당이 바로 진보당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살펴보고 싶었던 것은, 진보당의 원내 진출은 절대 지금 막 갑자기 급조되어서 지금 막 계획을 해서 운 좋게 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아주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별의별 간첩단 사건들이 터졌죠. 제주 간첩단, 충북 동지의 간첩단, 그리고 창원 간첩단까지. 이런 간첩단 사건들을 국정원과 검찰이 기소하면서
그 당시 발견된 북한 지령문들을 저희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할 때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지령문들을 몇 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오늘 주제는 좀 충격입니다. 사실 지금 시간도 좀 늦은 편이라서 제가 피곤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진짜 사실 이 내용 때문에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항상 저녁에 재우고 방송을 찍는 편이라서 그때밖에 시간이 안 나서 지금 저녁 11시 58분이거든요. 거의 자정인데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지금 진보당 생각에 이번 22대 국회에 진보당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아찔해서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겸하니까 몸이 더 피곤하네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지령문을 몇 가지 읽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6월 진보 세력이 얼마든지 부르주아 선거를 통해 집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자, 2021년 6월 북한의 지령문입니다. 진보 세력이 얼마든지 부르주아 선거를 통해 집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상 환상에 가까운 견해이고 진보당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심장을 틀어잡을 수 있는 대표 인물과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부르주아 선거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꽉 막혀있는 인물난 정책 대안의 부재라는 제한성을 돌파해내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정당의 정체성은 막연히 적폐청산을 외치는 것으로 형성되지 않으므로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구호처럼 손에 잡히고 피부처럼 느껴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손쉽게 지령문을 보내고 진보당에게 지령을 내리고 남한 내에서의 이 정치 활동에 이렇게나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영상들이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영상도 잘 제작을 하시고 이 사실을 널리 공유를 해주셔서 대한민국 국민을 깨우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이것은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 내린 지령문입니다. 민노총을 진보당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진보당이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진출 가능성을 열고 2024년 총선에서 다시 원내 정당으로 진입하는 길을 열자. 그러니까 이 총선이 지금 이 총선이잖아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다. 놀랍지도 않네요, 이제는. 어차피 북한은요. 건국 전, 건국 중, 건국 후 그때부터 이미 지령을 수두룩하게 계속 내보내고 있었으니까 놀랍지는 않은데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근데 아무튼 이때 실제로 그래서 그 2021년, 2022년에 울산 동구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출신 한 명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구청장이 진보당 후보로 당선이 되고 이때 북한이 너무 기뻐서 추가 지령을 보냅니다.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업 일부, 이제 이게 민노총의 암호 코드입니다. 암호 이름인데 영업 일부와 진보 사당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룩한 쾌거 느낌표 뭉치니까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2022년 3월 북한의 지령문입니다. 진보당의 지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당면 활동 방향을 제시한다. 우수한 핵심들과 군중적 지반이 좋은 진보운동가들로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며 대학원에서 장악했거나 영향 하에 있는 노조단체들과 각계 진보운동단체들을 발동해 진보당 후보들을 밀어주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지선언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대로 북한 지령문대로 상황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본인들은 북한 지령문 안 따라왔다 이렇게 말들은 하겠지만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방향대로.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가장 대표적인 북한 지령문을 3가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제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이재명의 공천을 보고 느낀 점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런 특히 진보당 같은 정당에게 무려 비례대표 3석이나 확정으로 준 것은 그냥 공개적으로 간첩들에게 국회 진출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은 물론 경기동부연합과의 공생관계 때문에 공천을 이렇게 주었겠지만은 결국은 이재명의 저서처럼 흘러가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어떤 나라입니까?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그리고 대기업 해체. 그런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나라가 아닙니다. 돌아오는 총선, 4월 10일 총선, 사실 제가 누구를 뽑아라, 누구를 뽑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부적절한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실체와 또 더불어민주연합이 무려 3석이나 비례대표제로 진보당에게 확정으로 3석을 주었는데, 이 진보당의 정체가 무엇인지, 과연 진짜 통진당의 후신인지 아닌지를 역사적 근거를 통해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4월 10일 총선, 여러분께서 정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여러분의 자유와 또 이 자유시장, 건강한 자유시장, 여러분의 창의성이 존중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원하신다면 꼭 그 방향으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당일날 투표 여러분 전부 다 해당되는 선거구 투표소로 가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고요. 가족, 친지 모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안녕메리 유튜브 채널에 구독이 안 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